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5강 같이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인의 단일의식입니다. 우리들의 단일의식 참 강하죠. 아마 그 기원은 단군 신화에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삼국시대라든지 또는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전반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폐쇄적이질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보게 되면은 서기 48년에 인도로 추정이 되는 아유타국에서 공주가 배를 타고 와가지고 김수로 왕과 결혼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어떤 그 진위를 떠나서 분명한 것은 이런 결혼을 할 정도였으면 그 당시 사람들은 상당히 열려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삼국육사에 보면은 그 9세기에 헌광왕이 있는데 이 헌광왕의 그 신하 중에서 처용이 있습니다. 이 처용의 노래가 처용가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38대 원성왕의 능으로 추정이 되는 그 괴릉이 있죠. 근데 이 괴릉 앞에 가보면은 그 무인상이 있는데 이 얼굴을 보게 되면은 영락없이 아랍인입니다. 머리가 아주 곱슬머리고 쌍꺼풀이 있고 그리고 수염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는 그런 무인상과는 상당히 다른 무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라시대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팔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중요한 축제가 되겠죠. 먼저 이제 그 이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팔관회, 8개다 이런 거고 관이라는 것은 막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살생이라든지 절도라든지 이런 나쁜 악행을 8가지의 악행을 막는 그런 어떤 아주 그 중요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고려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대식국에서 100명이 와서 토산품을 바치니 왕께서 극진히 대접했다. 이때 이 대식국은 사라센 제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랍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미 전통 문화와 외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만났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고종 때 베트남 왕자가 그 전란을 피해서 나왔다가 그 황해도 옹진반도 화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 배를 타고 이렇게 옹진반도 근처에 왔는데 마침 해적이 이 화산에 있는 사람들을 납치를 해가는 걸 목격을 하고 그것을 구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산에 있는 그 관리가 물어보니까 베트남의 왕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걸 고종에게 얘기를 했고 고종은 시급을 내리고 그리고 또 노비도 주고 그리고는 그 화산 이씨라는 성씨까지 내리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이용상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이후에도
그 몽골군을 격파하는 등 아주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베트남에서 고급 관리가 오게 되면 이 화산 이시 종친회에 찾아가서 예를 표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김충선 장군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가토 기요마사의 선봉장이 되어서 사야가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야가는 명분 없는 전쟁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쳐야 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와서 얼마 후에 박진 장군에게 투항을 하고 조총을 주고 조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투항 이후에도 의병으로 또는 조선군의 장수로서 무려 78차례의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이품 자헌대부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선조는 사성 김의 김씨라는 성씨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충선은 벼슬을 그만두고 지금 경북 달성군에 있는 가창면에 우롱리 마을에 거기에서 계속 있게 되고 지금도 거기에 보면은 이 김씨 집성촌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선 말에 가서는 세국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866년에 병인양요가 있었고 1871년에 신미양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하고 미국이 자꾸 이렇게 통상을 요구를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척합의를 세우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같이 보게 되면은 양이 그러니까 서양 오랑캐가 침범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면 비전 그러니까 싸우지 않으면 그것은 곧 뭐냐 하면은 화친을 하는 것이고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를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척합의를 전국 곳곳에다가 만들고 이제 세국 정책을 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민족의 어떤 생각도 점점 닫히게 됩니다. 민족이라는 단어는 한양대 박찬성 교수님의 연구에 의하면 영어 네이션을 일본 사람들이 민족이라고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한민족하고 관련해서 사용된 것은 1904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용어는 그렇게 널리 쓰인 용어는 아니었고 단일민족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일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바로 이광수 선생이 되겠습니다. 이광수 선생은 1933년에 조선민족론이라는 아주 짧은 논문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서 조선민족이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대단히 단일한 민족이라는 것은 1점의 의심도 없는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단일민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광수 선생은 친일파였죠. 이렇게 조선을 한민족이 하나의 민족이라고 이것을 굉장히 강조한 것은 결국은 내선 일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입니다. 1945년 12월에 이제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있고 그리고 한반도를 둘로 나누어서
신탁 통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민족주의자들은 그것을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인데 단일한 민족인데 어떻게 그것을 분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단일 민족이라는 용어가 서서히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1957년 이후부터 2007년까지 교과서라는 교과서에서는 단일민족 2007년까지 이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에 대해서 권고를 하기를 단일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교육헌장이죠. 1968년부터 1994년까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면 모두 암송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라의 발전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이 말은 국가가 잘 살아야 네가 잘 사는 거다. 그러니까 국가가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 민족을 국민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게 됩니다. 1972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죠. 2007년에 수정되기는 했지만은 그전에는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무시무시한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국기에 대한 맹세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면은 오후 6시에 국기 하양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면은 전부 다 그 자리에 서서 국기를 보고 그리고 오른손을 왼 가슴에다가 올리는 예를 표해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매우 강한 민족 중심주의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민족 중심주의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자기를 중심으로 해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할 때 한국인이 일본을 응원한다면 그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중시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서 다른 민족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제가 보기에는 무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주 배경 학생의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제가 굉장히 강조한 것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자기의 언어로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외국인 어머니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남편이나 시부모가 막게 되는 거죠. 얘는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워야지 베트남어를 배워서 뭐 하겠어? 캄보디아어 배워서 뭐 하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지나친 민족 중심주의입니다. 또 학교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애들은 영어를 또 이렇게 배우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모국어 다음에 외국어를 배우죠. 근데 제1 외국어는 국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특징에 따라서 제1 외국어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경우에는 독일과 그 국경이 가까운 알자스, 로렌 이런 지방에서는 독일어가 제1 외국어입니다. 그리고 피레네 산맥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어가 제1 외국어입니다. 그런 사실을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한국어, 그 다음에는 바로 영어를 들이대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나친 민족 중심주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캐나다에서 온 백인 엄마였다면 그 엄마가 집에서 자녀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걸 우리는 오히려 부러워하고 권장할 겁니다. 그런데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우리 시각에서 우리의 기준으로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민족 중심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배제죠. 지금은 좀 완화가 됐지만은 사실 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매우 고생을 했습니다. 2020년에 그 경기도청에서는 결혼 이민자하고 영주권자 약 10만 명에게는 재난 기본 소득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50만 명에게는 그 돈을 안 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평등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외국인 주민은 여기서 일을 하면서 세금을 냅니다. 그 세금을 낸 걸 가지고 그 재난 기본 소득 또는 재난 지원금을 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을 내는 사람은 당연히 그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이민자나 영주권자에게만 주고 나머지에는 배제한 것, 이런 것도 민족 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차별도 심하지요. 작년이었는데 3월 달이었죠. 그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코로나 검사, PCR 검사를 다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그 영국 대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나서는 거죠. 여러분들, 차별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불평등한 대우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첫 번째, 내국인, 외국인 비교 대상이 있죠. 두 번째로는 내국인은 선택, 외국인은 의무. 이건 불평등한 대우죠. 그런데 여기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코로나가 무슨 외국인만 걸리고 내국인은 안 걸리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철회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에 들어온 한국인들의 경우에 외국인들은 이 한국인들의 단일 민족의식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임금 차별도 심합니다. OECD가 2015년 고용 전망이라는 그 보고서를 냈는데, 그래서 내국인 근로자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비교를 해봤더니만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1.55배로 조사 대상국 22개국 중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물론 한국의 경우에는 외국인 주민이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55배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권 침해입니다. 작년 6월에 그 모로코 출신 난민 신청자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잡혔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이렇게 이제 감금이 되는데, 거기에서 기무술을 파손하고 일종의 자해 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굉장한 소란을 피우니까 이 사람에게 소위 그 새우 꺾기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하고 발을 묶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새우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걸 4시간 이상 지속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참 심한 인권 유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저는 생각이 아주 많아집니다. 만약에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애완견을 만약에 새우 꺾기를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아마 훨씬 더 우리는 이것을 문제를 삼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인데 그게 외국인이란 이유로 우리는 상당히 무감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감수성에 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민족 중심주의뿐만 아니라 이 인종주의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종주의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피부색이 흰 백인은 흑인이라든지 황인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인종주의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은 18세기, 19세기 서양의 학자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이념이고 신화고 근거가 없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단어 속에도 이런 인종주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흔히 드는 예인데 이탈리아에서 들어온 밀국수는 우리는 스파게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들어온 쌀국수는 포라는 그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부르질 않고 그냥 쌀국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이탈리아는 주로 백인이고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좀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면 음식과 함께 이름도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근데 베트남은 우리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고 음식은 갖고 오더라도 그 이름은 갖고 오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인종주의입니다. 또 우리가 영어 강사를 차별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 흑인 강사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강남 일대에 이력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합격을 하죠. 그 다음에 면접을 할 때 흑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이제 안 되겠다. 우리는 당신을 뽑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미국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영어를 잘하죠. 그런데 당연히 이제 인터넷으로 강남에 있는 학원에다가 이력서를 보냈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보니까 사진을 보내달라. 그래서 사진을 보내줬더니만은 답글이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저희 학원은 오직 백인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종차별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게 답글이에요. 정말 영어가 뭔지, 정말 학생들에게 영어 어떻게 가르치려고 우리는 이 심한 인종주의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갑니다.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그런 인종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외국에 나가 있는 그런 재미동포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은 1992년 4월 29일 LA에서 큰 일이 벌어졌죠. 뭐냐 하면은 1년 전에, 그러니까 1991년에 흑인 한 사람, 이름이 이제 로드 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속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이 사람을 불러 세우고 4명의 경찰이 있는데 3명은 백인이고 1명은 히스패닉이에요. 그래서 이제 잡아가지고 그냥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얼굴이 그냥 엉망진창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되느냐? 무죄 판결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흑인이 막 이제 폭동을 일으켰죠. 흑인들이 이제 LA에서 잘 사는 버버리 힐스라든지 또는 헐리우드로 가려고 했는데 이 흑인을 막질 않고 경찰들이 뭐냐 하면 이 백인들을 막으려고 뒤로 물러서면서 이 흑인들이 올라오면서 그냥 한국의 그 코리안 타운을 그냥 쑥대밭을 만듭니다. 60여 명이 죽고 엄청난 부상자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 경찰이 인종주의를 잘 이용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 간 한인들은 거기에서 아주 우등한, 아주 우수한 어떤 그런 그 이민자들이다라고 부각을 하면서 흑인들은 나태하다, 게으르다 이런 생각을 줬기 때문에 라이벌 의식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인을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백인을 막기 위해서 물러서면서 한인들이 엄청나게 당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한인들이 미국에 가서도 흑인들을 많이 차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국인들의 단일의식이 지나치다. 그리고 민족 중심주의, 거기에 인종주의까지 섞여 있는 형태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유럽 평야에는 인종주의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지구상에는 호모사피엔스라는 종 하나만 있습니다. 피부색과 외모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1935년에 그 초대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지낸 이 줄리안 헉슬리 같은 사람은 1935년에 인종주의는 신화다. 그것도 위험한 신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는 그것을 요약을 해보면 한국인들은 단일민족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지나친 민족 중심주의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인종주의까지, 백인은 우월하고 유색인종은 열등하다라는 인종주의까지 섞여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다문화 사회에서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상호문화 교육을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상호문화 교육은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뒤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강의에서는 이 상호문화 교육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